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익입니다. 제가 오늘 그 논문을 완성된 논문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밀려 있어서 글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이야기만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에 대한 몸을 위한 몸의 암과 실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저 체화인지라고 하는 연구단인데요. 체화인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서양에서 나온 그런 뭐 체험주의랄까요? 뭐 또는 인지과학 쪽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참 서양 학문 쪽으로 경도돼 있었거든요.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치의학입니다. 치과의사였고요. 치과의사로 20년쯤 살다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양 철학을 공부해요. 서양 학문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냥 철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서양 학문을 주로 쭉 공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의학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결국은 뭐 체화인지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정년을 1년도 채 안 남겨놓고 좀 제 소위 말하는 그 저기 학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한때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은 이제 한의학과 관련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어떻게 그 어떤 접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양의학을 공부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에 이제 그런 논문들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생각을 해보니까 접근을 서양 학문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전통 사상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또는 전통 사상이 배어 있는 내 몸을 가지고 학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어떤 논리가 있고 아규먼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어, 의학에서의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몸에 대한 몸을 위한 몸의 암과 삶 실천 이렇게 해서 저는 옛날에 체와인지랑 관계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것과 함이라고 하는 것을 합을 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몸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화인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 전통 사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질적인 관심은 이겁니다. 몸 중심의 체험적 자연주의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학이 물론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적 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자연으로 보기 때문에 과학적 의학인데 지금의 과학이 판원적 과학이 바라보는 자연은 상당히 좀 편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그 어떤 뭐랄까요, 뭐 도가적 자연주의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무슨 거기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얕게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자연주의, 도가적 자연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양 과학을 중심으로 하되 중심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사유 양식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체험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체험주의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체험이고요. 네, 몸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의학이 여태까지 뭐 의사 중심이었다가 그다음에 환자 중심이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몸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그 서양적인 의미에서 바디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얘기한 신 또는 뭐 또 기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도 아직 못 썼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글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뭐 논평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논평을 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접근법입니다.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뭐 고대 히랍의 필로소피란 말이죠. 뭐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 철학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말이더라고요. 뭐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인가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해 왔던 것은 사실은 그때 계몽주의, 실증주의 철학이었단 말이죠. 실증주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철학이라 이름 붙였던 거고, 그래서 백을 철자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가 배운 실증주의라는 것은 그것으로서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런 그 논리 구조였던 사유 형태였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계몽이고 실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밝게 밝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한 의미에서 철학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밝음의 학문이었단 말이죠.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계속 쫓아왔어요. 그렇게. 물론 이제 치과 의사로서 살았으니까 뭔가 명확한 그런 지식 체계를 원했던 거고, 또 그렇게 또 수십 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뭔가 문제를 잘 가르쳐 보려고 서양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서양 철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그 학문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와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눈이 가는 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무슨 도학이다, 무슨 이학이다, 심학이다, 무슨 불학이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진 시대에 현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학. 그래서 이거는 좀 반대되는 거란 말입니다. 철학은 밝음인데 이거는 깊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문화적으로 여기 많이 경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로는 서양 학문을 하지만 내 몸은 어떤 그 동아시아적인 그런 문화 전통 속에 움푹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도덕경을 읽어보면 그 참 그냥 뭔가 깊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같은 말, 이런 말은 서양 학문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더 훨씬 마음에 끌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학적인 기품의 학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화인지 연구단입니다만, 그 체화인지라고 하는 것과 임상 실천을 관련을 시켜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상 실천에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학 뭔가 드러내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공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된 게 없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은 계속 해부학과 생리학, 서양의학은 이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 전통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신과 체, 또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분이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한 어떤 철학자분이 제가 옛날에 봤는데 어느 분인지 잊어먹었어요. 이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것이 합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적인 어떤 그 사유 양식으로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체화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면 체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례는 이렇게 대충 잡아봤는데요.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습니다만 의사들 파업하고 이러면서 의료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상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접근법이 어때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전통적인 우리 사유 양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죠? 경험 또는 체험, 경험의 구조.
서양 학문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뭐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미하일 바흐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평론가가 쓴 말이잖아요. 이제 크로노토프라는 게 사실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저 바흐친은 다른 데서 많이 썼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야말로 크로노토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몸이라고 하는 시 공간이 거죠.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고 그 안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하나의 바흐친이 얘기한 그런 크로노토프로 보면은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거 개념하고도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의 몸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 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에드워드 슬링걸랜드라고 하는 중국 학자죠. 캐나다에 있는 중국 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중국 학자지만 체화된 인지에 관련된 뭐 저서들을 많이 냈죠. 그래서 그 개념 혼성, 뭐 과학과 인문학을 이렇게 섞어서 혼성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약간 비판을 해서 체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는 체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그냥 딱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로 좀 출발해 보려고 그래요. 왼쪽 거는 이게 15세기입니다. 15세기 소위 말하는 해부학이 처음 시작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해부학과 지금 이때부터의 해부학이 다른 것은, 이때부터 해부학은 진짜 사실적인 해부학이거든요. 진짜 뭐 몸의 비례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맞고요. 생긴 대로 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해골이 절벽에 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서양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이죠. 서양의 몸 개념은. 근데 우측에서 보시는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르죠. 물론 이제 신체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뭔가를, 이 미소라든가 이 의복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두 개를 어떤 통접한 어떤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뭐 저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사들 파업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뭐 전교 1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런 광고를 내고서는 카드 뉴스를 내고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의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죠. 이런 사유 방식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의 첫 번째는 실종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어떤 노블레스 오블레제는 바라지도 않지만 제대로 된 그 전문가 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개인들을, 인간들을 욕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시스템 속에 의학을 하는 공부하는 자세 속에 그런 문제의 싹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떤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화된 치유 체계,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양한방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물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양방이 안방을 다 컨트롤하는 통합하는 그런 체계고요. 중국은 두 개 나눠져 있고 또 중소 결합이라는 게 또 있고요. 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우리는 완전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한방이 거의 소통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3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 이제 서양의학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서양의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학 내에서도 교육과 치유의 철학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이 부딪히는데 뭐 다른 교수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저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이제 집에 가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부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의학교육 내에서도 뭐 증거 바탕 학습, 문제 바탕 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
틀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 중심, 여태까지 의학이 질병 중심이었거든요. 서양의학이 특히. 그다음에 이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됐어요. 강조되고 있어 지금. 특히 의료인문학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강조합니다만 또 더불어서 환자 중심도 환자 중심입니다만 사실 몸 중심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목에서도 뽑았습니다만 몸 중심의 의학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바디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크로노토프로스의 몸, 그죠? 그 체험이 체득된 몸, 경험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과학에서도 이런 작업을 좀 해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상과 연결시켜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오랫동안 의학 교육계에 있었습니다만 교육 환경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에요. 뭐 그러고 뭐 그다음에 기계적 사유 양식이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 그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신 선생님들은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부 얘기를 밖에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 내부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또 전통의 문화 관습이 많아요. 뭐 어떤 그 위계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전통적이거든요. 본고적일 수도 있고요. 위계 질서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은 또 내용을 합리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잘 화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경험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요. 선생님도 뭐 어디 병원에 가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의사랑 한두 마디 나눠보면은 의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저도 옛날에 임상 있을 때 그랬겠죠,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여기 나열한 것들은 이런 그 시도들이 있거든요. 서사의학. 환자의 질병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가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떤 그 하는 이야기, 그 어떤 라이프 코스, 생애 경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런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접근법은요. 오른쪽에 그림이 아마 해강 최한기 선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상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개화 시기에 서양 학문을 도입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하고자 애쓴 대표적인 분이라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쓰셨죠. 그래서 기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도입했고요. 서양 의학도 뭐 공부를 해서 서양의학에 관련된 책도 쓰고 많이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뭔가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전통적인 유학자란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 바탕을 잃지 않으면서 서양을 수용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그걸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걸 다 버리고 수용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다 뭐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학계 내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 전통을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적인 뭐 도법자연 도가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양명학 신선생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심증리도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최한기 선생이 했던 기철학. 그다음에 지금은 이거는 김용옥 선생도 기철학에 관련된 책을 쓰셨죠. 이런 거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사회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는 서양 과학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화, 유전, 인지, 면역 이런 서양 학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쪽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양 과학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물리적인 사유 양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동아시아 사유 양식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양 과학도 이제는 기계적 사유로는 전혀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틀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첨단 쪽에 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이런 진화, 유전, 인지, 면역. 인지는 우리가 지금 체화 인지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면역이라고 하는 학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면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관계의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록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고 진화 유전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가 또 이제 뭐 의학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존 듀이를 또 만나게 됐어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단한 또 친연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랑 우리 동아시아 사회랑 상당히 친연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라그마티즘하고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쓰는 용어가 이제 행함과 겪음이에요. 이걸 이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실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암, 삼함 이렇게 했던 그런 구분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합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접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거든요. 이게 이제 들레즈를 번역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말을 썼어요. 뭐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통섭이라고 하는 말, 통섭을 주장자하고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이게 통섭이라고 했던 말은 이건 접자가 아니라 이 섭자니까 아닙니까? 이 섭자 잡을 통 다스리섭이잖아요.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누가 다스리냐? 생물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현상, 사회 현상 설명하겠다는 게 통섭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용어였죠. 그리고 그거는 생물학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도정희 선생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생물학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인문학과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주춘 교수가 이렇게 했던 게 그런 건데 그래서 통접은 좀 다르다는 거죠. 통접은 서로 접한다는 거잖아요. 통접이해서 뭐 이제 뭐 들레지 같은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만 다 잊어먹었고 정도. 어쨌든 간에 이런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동아시아 전통 과학 그다음에 프라그마티즘 이런 것들을 짬뽕을 해갖고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창발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접근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아까 뭐 체험적 자연주의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체험 이제 형식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서양 학문에서 보게 되면 뭐 관습적으로는 그냥 축적된 반응 양식으로 정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철학에서 보면 뭐 경험론, 관념론 해갖고서 뭐 관념론에서는 뭐 감각 자료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감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만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관념론에서 말하는 것도 또 현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양 학문이 그래 왔구나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서양 학문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걸 요즘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사유로 얘기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도덕경이 쉬워요 저는. 요즘에 뭐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는 도덕경 읽으면 그냥 뭐 그냥 끄떡떡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은 그거를 뭐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 몸이 한국인의 몸이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몸의 현상, 참여적 경험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참여적 경험으로 보자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또 관념에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움직여서 몸을 통해서 또 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이제 참여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체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존 듀이는 행함과 겪음으로 얘기했고 막 존슨은 체화인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한번 버무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주의 철학 막 존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적으로 책임있는 철학입니다. 저는 의학을 해보자는 거죠. 경험적으로 책임있는 의학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떤 뭐 추상적이고 뭐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의학 철학이 아니라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학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원대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죠. 아까 크로노토프 바크친의 크로노토프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 보면은 뭐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 크로노토프란 걸 읽어보면 딱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에 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개념인 것 같아요. 크로노토프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몸이라는 어떤 그 공간 또는 장소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거기서 느끼기도 하고 무슨 뭘 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사유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의 총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를 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저는 체험계, 지향계, 관계계. 체험계, 지향계, 관계계. 우리 몸 안에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체험계죠. 몸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죠. 아까 참여적 경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공간, 거기다 가치와 의미까지. 이게 지금 이제 의학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생애 경로의학, 서사의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 중심의 의학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체험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지향계입니다. 생존을 하고자 해요. 우리 누가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이잖아요. 살아남고 또 뭐예요? 번식을 하려고 하는 생존과 번식 이 두 가지 경향성을 갖는 거거든요. 지향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화 유전이에요. 진화 법칙이 그걸잖아요. 그리고 유전이 그 진화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진화와 유전은 지향계다. 그다음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계돼서 내가 외부 환경 또는 내 내부의 내부적인 다른 그 요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열쇠와 자물쇠다. 항원 항체가 맞아서 딱 맞아서 그게 뭐 어떤 뭘 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면역학은 그런 기계적 시스템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면역은 관계이고요. 이건 말하면 정체성에 관계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타자와의 관계죠. 타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것들과도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유전학에서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똑같다고 그러지만 사실 보면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계다. 면역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 또는 나와 어떤 외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정체성, 변화하는 정체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크로노토프로 규정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의 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삶과 함의 합일이다 라는 거고요. 도덕경의 몸은 이런 게 있어. 귀, 대환, 약신. 큰 우환을 뭡니까? 귀하게 여겨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용어 속에 많이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도덕성의 총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분에 합당한 도덕성을 의미하죠. 뭐 여자의 몸이니 학생의 몸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도덕성을 부여했다는 거고. 뭐 옛날 그 기록을 보면은 뭐 대역죄인의 배를 갈라서 대역죄인의 배는 어떻게 생겼느냐? 장은 대를 대까치로 꽂아서 장이 몇 척이고 뭐 이런 걸 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쟀던 그런 목적이 그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장이 무게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냐 이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가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몸과 어떤 사회성, 도덕성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뭐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심소역 부리구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았다. 내 몸에 그냥 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득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양명하게 뭐 심증리 지행합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의학의 동의보감에서 우리 몸을 정기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보면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암만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 유학 중일 때 이런 걸 이거 갖고서 몇 번 이해시키려고 그랬는데 잘 거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신기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 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신이론이잖아요. 철저하게 서양은 명육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몸이 정기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그런 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슬링거랜드라는 사람인데 중국 학자인데 종교학자인데 인지과학을 공부해서 이런 책을 썼죠.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통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념 혼성 얘기가 나오죠. 컨셉츄얼 블렌딩. 개념 혼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을 보면요. 애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무의를 얘기한 것 같죠? 무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애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제대로 표현한 건가 이게 과연? 무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무의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런 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의 개념조차도 이렇게 어떤 목적화하는 그런 사유가 서양 사람들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뭐 고대 중국의 마음과 몸이라는 이 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심신연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이걸 또 이 사람은 또 IT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고대 선진시대 문헌에도 보면 다 이혼론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분석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유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실제로 현실적인 이유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은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사상이 서양 사상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잘 읽고 나서는 읽을 때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정리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혼성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체질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생리학으로서의 몸철학. 생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리학이 철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그 생물학 그 자체에서의 어떤 인체의 기능을 위한 생리학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인 것, 무슨 뭐 사회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가치론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의미의 생리학.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리학으로서의 철학이 필요하다. 또는 몸철학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 이런 시리즈가 유행했답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생리학 시리즈가 유행했답니다. 이제 그때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생리학이 많이 발달할 때였거든요. 생리학.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능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 전문 직업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기자 생리학, 공무원 생리학, 부르주아 생리학, 의사 생리학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출판 안 됐는데 의사 생리학 제가 이거 감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 직업인들의 생리학. 여기 읽어보면은 아주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무슨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비리랄까요? 그 사유 양식들, 그들의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생리학도 그렇게 해놨는데 뭐 의사를 대부분 욕하는 거죠 물론 다 그렇습니다. 기자, 공무원, 부르주아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시리즈 아닌가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거 만들자 이제 이거 프랑스 거 번역만 하지 말고 우리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의 기자 생리학, 우리나라의 공무원 생리학, 우리나라의 의사 생리학, 우리나라의 검사 생리학, 우리나라의 변호사 생리학 이런 거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했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생리학입니다. 생리학인데 이런 것을 포함하는 생리학.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 뭐 인간적인 것, 인간 의미적인 것, 실존적인 것 이런 거 다 포함된 그런 생리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토론하고 나서 이런저런
저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인데요. 몸 중심 의학의 구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걸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또 더 추가되는 거는 이제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뭐 이런 세 가지 자세를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존 듀이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습관, 충동, 지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않은 거죠. 다원적인 거죠. 다른 몸을 설명하는 게 다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넷에도 보면 멀티플 드래프트 시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설명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현상도 그렇고요. 그냥 딱 열쇠 잠수처럼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건 없어요. 생체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멀티플 드래프트 시어리는 이제 진화에 관련된 것 또는 또 뭐 면역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으로서 어떤 그 뭘 살아갈 때, 뭐 행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원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일한 대답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은 상대주의는 아니다. 뭐 상대주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그다음에 행위지향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위지향이어야 된다. 행위지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동아시아 사상화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논리 구조는 내 귀취 논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닌 귀취의 논리, 실용적인 논리,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실용적인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몸 크로노토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체험, 지향, 관계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으로 알고 살고 하기. 그래서 몸을 위한 몸의 암 그리고 실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이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 또는 논문으로 쓰게 되면 그 논문에서 뭐 완성까지는 아니고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 철학의 체화연지와 관계된 거지만 그거를 조금 더 동아시아 전통의 사회에서 살펴본 그런 그 의학의 철학적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은 그 비판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